일본이 예고한 대로 오늘부터 우리나라를 상대로 첨단 소재 3가지 품목의 수출 규제를 시행합니다. 정부는 일본의 제재가 우리 성장률을 낮출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청와대는 가장 아픈 지점이었다면서도 지지층 결집이라는 일본 아베 내각 의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정면 대응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5대 그룹과 대책을 협의하고 있고 정부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매년 1조 원씩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파업 이틀째인 오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역별로 총파업 대회 등을 열고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며 교육당국을 압박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 앞에선 2천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어 긴장된 분위기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 이틀째인 오늘은 전국 2,600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됩니다. 어제는 2,800개 학교가 급식이 중단됐는데 빵과 우유 등 대체 급식이 제공되거나 도시락을 지참하게 됩니다. 정의당 원내대표인 윤소아 의원실에 흉기와 죽은 새가 담긴 소포가 배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이중대라는 정의당 비하 메모도 들어있었는데 윤 원내대표는 저급한 정치 행태에서 비롯한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에는 강한 일사가 더해져 기온이 크게 치솟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는 등 올여름 최고 더위가 예보돼서 온열 질환 등 폭염 피해 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목요일 굿모닝 화이팅 시작합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마련한 경제 제재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지정한 반도체 관련 세계 소재를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는 이전과 달리 매번 일본 정부의 심사와 승인을 받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를 취해왔지만 오늘부터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본 정부의 최종 허가를 받는 데는 석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일본의 보복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위험에 대비하는 롱 리스트를 이미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이번 수출 제한 조치는 이 리스트에서 가장 아프다고 느낄 1번에서 3번까지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보복 조치로 맞설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 품목 3개는 우리에게 가장 아픈 지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일본이 취할 수 있는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롱 리스트를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1, 2, 3번에 해당하는 품목과 정확히 일치했다는 겁니다. 일본이 이번 보복 조치를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했는지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 실장은 일본의 무역 보복에 관한 롱 리스트를 준비한 것은 시스템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 관리가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딱 집어낸 3가지 수출 규제 품목 가운데 불화수소는 기업에 이미 신호를 줘서 나름대로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2개는 솔직히 100% 일본에 의존하는 품목이어서 사전 대응이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공장은 한국에 있는 품목도 일본이 이번 규제에서 시설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기업의 구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현 시점에서 일본 정부와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일 갈등을 고조시켜서 이달 선거에서 지지층 결집에 활용하겠다는 아베 내각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오는 21일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수출 규제 조치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산업부가 대응하는 것도 전략적인 측면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입장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 파업 이틀째를 맞아 지역별로 총파업 대회 등을 갖고 교육당국을 압박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는 2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권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파업 이틀째부터는 지역별 주요 거점에서 집회를 이어갑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어 차별 철폐와 처우 개선 목소리를 높일 예정입니다. 학교의 무기계약직은 학교의 행정이 정규직인 교원, 공무원 등에 비교할 때마다 평균 60-70% 수준의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오전에는 서울시 교육청 앞에 2천여 명의 노조원들이 집결하기로 돼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집회에서 정규직 대비 최소 80%의 공정임금 약속을 지킬 것을 강조하며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압박할 방침입니다. 또 대부분 학교에서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 DC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며 확정급여형 DB로 하는 선택권 보장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의원 교육감의 약속이다. 퇴직금을 DB로 전환하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방학 기간에 임금이 없는 데 따른 생계 곤란 대책 마련을 교육부와 교육청에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파업과 별도로 사용자 측과 언제든지 교습에 임할 수 있다며 타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도 막판 협상 결렬 이후 연대회의에 다시 교습을 제안한 상태에서 만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기본급 인상률 6.24%와 1.8%의 거리감을 해소해야만 막판 타결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당국의 고민이 깊습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 첫날이었던 어제 우려했던 대란은 없었지만 전국적으로 2,800여 학교의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준비한 빵이나 떡을 먹거나 집에서 싸준 도시락을 들고 등교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은 한참 앞둔 이른 시간, 빵과 약밥 등을 가득 실은 트럭 한 대가 학교 급식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급식실의 조리사 7명 가운데 5명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서둘러 마련한 대체급식입니다. 지난주부터 대비는 했지만 전국적으로 주문이 쏟아지다 보니 대체급식을 준비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상보다 업체 측에서 발주 안 되는 곳이 많아서 발주 가능한 위주로 최대한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식단표에는 수요일부터 사흘간 조리사들의 음식을 대신할 빵과 우유 등이 적혀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바삐 돌아갈 조리실도 가동을 멈춘 채 완전히 텅 비었습니다. 한창 클 나이에 영양이 부실하지 않을까. 대체급식이 못 믿어온 학부모들은 더욱 분주한 아침을 보냈습니다. 직접 챙긴 간식과 도시락을 아이 손에 쥐어주고 나서야 한숨을 돌렸습니다. 출근길이 조금 문제가 있긴 하죠. 그래도 일단은 애들이 생각해서 도시락은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하긴 했는데 빨리 합의가 잘 돼서 제대로 된 정상화되는 급식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아이들은 3355 급식실로 몰려와 대체 급식을 받아갔습니다. 빵과 주스를 타온 아이, 도시락을 싸온 아이가 어울려 점심 내내 교실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일단은 부모님이 싸주신 도시락을 먹고요. 마치 소풍을 온 듯 친구와 반찬을 바꿔 먹는 생소한 경험에 즐거워하기도 했습니다. 들어오셔서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길 바랄 뿐이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선생님들의 봉사에 기댈 수밖에 없고. 당장 큰 문제는 없었지만 자칫 급식 차질 사태가 길어질까 학교와 학부모들의 걱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오늘도 약 2,600개 학교에서 급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급식 운영 상황을 집계한 결과 파업 이틀째인 오늘 전국 1,400여 개 학교 가운데 24.7%인 2,500여 개교가 급식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조사가 이뤄진 전국 1,438개 학교 가운데 26.8%인 2,802곳에서 급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급식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오늘 7,873곳으로 어제보다 982곳이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는 공무원 증원 등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집배원들은 증원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약을 지키지 않은 걸까요?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입니다. 집배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경찰,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민생 현장 공무원 3만 명을 늘리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우정사업본부 집배 인력은 늘었습니다. 2016년 18,700여 명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2만여 명입니다. 택배 업무를 전담하는 비정규직 인력이 크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업무 강도를 고려하면 이 정도로는 턱도 없다는 겁니다. 집배원의 과로사와 장시간 노동 철폐를 위한 인력 증원 및 완전한 주거일자리를 쟁취하기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2019년 정부 예산안입니다. 집배원 증원 계획을 밝히지만 신규 채용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국가직인 정규직으로 돌리는 예산입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2,000명 수준의 증원 예산은 애초 정부 안에 없었습니다. 단행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예산주의 추진단이 계속 운영 중이었으니까. 그게 이제 2018년 10월 달에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정부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나왔죠. 뒤늦게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논의됐고 여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결국 말뿐이었습니다. 같은 공무원이지만 소방관과 집배원은 조금 다릅니다. 소방관은 실적과 무관하게 세금으로 월급을 받지만 집배원은 독점 사업인 우편 업무에서 나오는 수익이 임금의 원천입니다. 당장 추가 경정 예산을 투입해 신규 인력을 뽑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이후에는 우정사업본부가 번 돈으로 월급을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집배 업무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졌고 예산을 투입해 안정적으로 집배원 임금을 주려면 관련법을 바꿔야 합니다. 집배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쉽사리 풀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정의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윤소아 의원실에 흉기와 죽은 새가 담긴 소포가 배달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민주당 이중대라는 메모도 들어있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아 의원실에서 감식을 벌입니다. 흉기와 죽은 새, 협박 메모가 담긴 택배가 배달돼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택배를 가져왔었는데 거기서 좀 부패되고 썩은 냄새 나서 다시 살펴보니 죽은 새하고 커트카라고 해서 메모에는 민주당 이중대 앞잡이, 문재인 좌파 독재의 특등 홍위병이라면서 조심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찰은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이름으로 택배가 발송된 점으로 미뤄 극우 성향의 인물이거나 극우 단체가 벌인 짓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소아 원내대표는 저급한 정치 행태라고 강력 비판하며 막말과 정치 혐오를 부르고 극우 세력을 자극한 정치권도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정의당을 향해 연일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치에서의 막말과 당리당략에 따른 국민 편가르기에 그로서 이런 혐오스러운 행위가 국민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 특히 극우 세력들에 의해서. 국회의원에게 협박성 소포가 전달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지난 2013년에는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로 괴소포가 배달됐습니다. 또 5년 전에는 한민구 국방장관 앞으로 흉기와 백색 가루가 담긴 택배가 전해져 군과 수사당국을 긴장시켰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명백한 백색 테러이자 묵과할 수 없는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소아 원내대표를 위협하는 협박 행위는 곧 정의당을 겨냥한 범죄 행위이고 섬뜩한 협박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흉기뿐만 아니라 죽은 새를 넣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등 단순 협박으로 치부할 수 없는 잔인함까지 충격적이라면서 경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범인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경계태세에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해군의 경우 동해 NLL 인근에서 북한 어선 증가로 경비구역을 확장하고 경비함정과 초계기 등 감시 전력을 늘렸지만 북한 소형 목선을 57시간 동안 식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경계태세의 소홀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합참의장과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제8군 단장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이번 조사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목선은 우리 레이더 영상에 여러 차례 잡혔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역에서도 놓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이 노후 장비를 교체하겠다고 했지만 감시 장비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군 1함대는 동해 NLL 근처에 오징어와 꽁치가 몰리면서 북한 어선들도 늘어나자 6월 1일부터 경비구역을 대폭 확장하며 경비 함정을 증강 배치하고 P3C 초계기 작전 운용 횟수까지 늘렸습니다. 해경도 연안 경비정이 레이더 감시를 이어갔지만 삼척항으로 향하는 어선을 찾지 못했습니다. 육군 역시 해상 감시 레이더 2대가 어선을 포착했지만 한쪽 레이더 운용 요원은 자기 관할 구역이 아니라서 제대로 인지를 못했고 다른 레이더 근무 인원은 해면 반사파로 착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결국 운용 요원의 숙련 상태가 문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 레이더에서 식별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레이더 운용 요원에 대한 전문화 교육 및 상황 조치 훈련 등이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장교나 부사관이 아닌 사실상 사병이 레이더를 읽고 판단해야 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삼척항 부근에는 야간 감시 능력이 뛰어난 열상 감시 장비 TOD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안과 바다가 만나는 선, 쉽게 말해 먼 바다만 감시하도록 운영하면서 삼척항까지 오는 북한 어선을 놓쳤습니다. 또 인근 초소에서는 삼척항 방파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다른 민간인 통제 임무로 놓쳤다는 것이 군의 설명입니다. 각종 감시 전력과 첨단 장비도 작은 어선의 속수무책이었다는 지적이 일면서 운용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과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남북미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향후 비핵화 협상을 밝게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관련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 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61.5%가 낙관적이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히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미국이 북핵 동결 수순으로 간다면 한국 정부는 이에 반대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강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국의 전략의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없다고 본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공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폭염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강원 영서와 경북 내륙 지역에 이어서 서울 등 수도권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어제 27도를 기록한 서울 낮 기온 오늘은 32도까지 오르면서 5도가량이 더 높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에는 색이 밝고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폭염특보 속에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구 34도, 춘천 33도, 광주 32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이 높겠습니다. 강한 볕에 오후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제주 남부 지역은 위험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볕을 가릴 수 있는 모자나 선글라스를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 장맛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온은 계속 오르겠습니다. 토요일 서울 낮 기온은 34도까지 올라서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다음 주 중반이 돼서야 전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안개와 먼지가 뒤엉키면서 충북과 경남, 부산과 울산의 대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부산과 울산은 종일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덥더라도 미세먼지용 마스크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홍천휴게소에 주차된 SUV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차량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 추전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이 자신의 범행 일부를 사진으로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의 휴대전화에서 사건이 일어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에 촬영된 벽걸이 시계와 전 남편 강 씨의 신발 등이 함께 찍혀 있는 사진과 함께 카레라이스를 다 먹고 난 햇반과 빈 그릇, 졸피뎀을 넣었던 분홍색 가방이 싱크대 위에 놓여 있는 사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의혹과 관련된 다스 미국 소송 비용이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의 지시로 집행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파란색 마스크를 낀 채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립니다. 지지자들 응원에 주변만 둘러볼 뿐 느린 걸음으로 부축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고열 증세로 서울대병원을 찾았다가 폐렴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 허가를 받아 엿새 동안 입원해 치료받은 뒤 법정 출석 전날 퇴원했습니다. 법정에는 삼성전자 미국 법인 관계자들이 검찰 측 증인으로 불려나왔습니다. 이른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한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 때문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실제로 소유한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51억 원을 삼성이 추가로 지원했다는 의혹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삼성 뇌물 혐의 액수를 67억 원에서 119억 원으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 법인에 근무했던 임원은 로펌 에이킹건프로부터 다스라고 적힌 거래대금 명세서를 받아 처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최모 전 경영지원총괄 사장으로부터 이학수 전 전략기획실장 지시사항이라고 들어 별 생각 없이 이행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증인들이 명세서에 다스 대 김경준과 같은 소송 관련 문구가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며 이 전 대통령과 연관성을 부인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8차례 증인으로 불출석한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자신의 항소심 재판 선고 직후 이 전 대통령 재판에 다시 한번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하지만 김 전 기획관이 본인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만큼 이 전 대통령과의 법정 대면은 또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완화 기대에 힘입어 주요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67% 상승한 26,966.0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0.77% 오른 2,995.8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75% 상승한 8,170.23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투자 활성화를 강조했는데 한시적이나마 세제 혜택을 확대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다음 3가지 방향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활력 보강에 최대 방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 체질 개선과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강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포용성은 앞으로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 예산의 조속한 처리입니다.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정부는 2달 내에 70% 이상 집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반드시 살아나야 합니다. 기업이 투자를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 규모, 대상 투자 자산 등에 있어 제한을 두었던 세제 지원의 틀을 한시적으로 보강하고자 합니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법 개정 후부터 한시적으로 1년간
상의하고자 합니다. 올해 1분기 금융투자부문 소비자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분기 금융민원 발생 처리 동향을 보면 전체 금융민원은 1년 전보다 1.2% 늘어난 19,22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금융투자부문 민원은 9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5%나 증가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홍콩 반환 협정을 위반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중국은 영국이 아직 식민지 시대의 환상에 빠져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제러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을 겨냥해 홍콩 문제에 대해 잘못된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그는 여전히 영국 식민 통치의 환상에 젖어 있는 것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제러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홍콩 반환 협정과 홍콩 시민들을 확고히 지지한다며 중국이 홍콩 반환 협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증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해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들이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직접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사장에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빵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단팥빵과 카스텔라 등 일반 빵집에서 만든 빵과 별반 다름이 없지만 모두 중증 장애인이 직접 만든 빵입니다. 빵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티슈에서 복사용지 그리고 돈가스까지 다양한 제품이 전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증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은 우선 구매품으로 지정돼 대부분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납품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직접 제품 홍보에 나섰습니다. 일부에서 장애인이 만든 제품은 품질이 낮을 거라는 편견을 갖고 있어 제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만들었다는 선입견으로 이렇게 접근을 좀 잘 꺼려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선입견으로 구입을 잘 안 해주시는 게 있고요. 이런 편견을 없애고 중증 장애인이 만든 제품을 홍보 판매하는 행사가 충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충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2곳이 참여했는데 이곳에서 중증 장애인 750여 명이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제품이 잘 팔리지 않고 있어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은 우리 일반 사람도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듯이 장애인한테는 더 큰 그 일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는 앞으로 다양한 행사 등을 통해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 판로를 확대해 장애인 복지와 고용을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올림픽 재패에 이어 IOC 위원 그리고 금메달 출신의 첫 체육단체장까지 각종 기록을 써온 인물이죠. 바로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입니다. 취임 한 달 각종 스포츠 현안에 바쁜 유 회장을 서봉국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유승민 탁구협회장이 청바지에 간편한 셔츠 차림으로 코리아 오픈 탁구 대회장에 들어섭니다. 올림픽 금메달 출신으로는 처음 협회장에 당선된 뒤 엘리트 선수는 물론 동호인과도 소통에 힘써온 지 한 달여. 만 37살 젊은 회장님답게 격식보다는 실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이 폭이 좀 넓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수들도 일단 저를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른들까지 제가 다 찾아다니면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1년 반의 짧은 임기지만 한국 탁구의 변화를 위해 미래발전 특별위원회를 신설했고 파격적인 인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파격적일 수도 있다, 신선하다 이런 느낌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대하셔도 좋을 정도로 선수위원회, 세계탁구연맹 집행위 활동 등으로 해외 출장만 1년의 절반가량인 빡빡한 일정. 스포츠 외교의 현장, IOC 회의에 대한 부담감도 털어놨습니다. 한시라도 긴장을 놓칠 수가 없고요. 다만 즐겁게는 하고 있지만 그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저도 준비를 많이 하고 탁구 신동에 이어 만리장성을 넘은 아테네 올림픽의 영웅, IOC 위원, 그리고 최연소 국내 체육단체장까지.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차례로 실현하며
체육행정가로 거듭난 유승민의 도전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일본이 예고한 대로 오늘부터 우리나라를 상대로 첨단 소재 3가지 품목의 수출 규제를 시행합니다. 정부는 일본의 제재가 우리 성장률을 낮출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 입에서 유연한 대북 협상안의 윤곽이 흘러나왔습니다.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완전히 동결하면 인도적 지원과 관계 개선 조치에 나서겠다는 건데 북한이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 2차례 불참했다가 복귀한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2% 낮은 시급 8,000원으로 깎을 것을 전격 요구했습니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9.8% 높은 10,000원을 제시했는데 노사가 접점을 못 찾으면 공익위원안을 놓고 표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부산에서 퇴근 시간 음주운전을 하던 40대가 근처를 지나다 소방관에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바퀴가 파손된 채 경고방송을 무시하고 5km 넘게 주행했는데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3배나 웃도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상 처음 공동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수인데 22,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우려했던 대란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전국 곳곳의 학교에선 급식과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학교의 급식조리원과 돌봄 전담사, 병원의 청소근로자,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의 집회입니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공공부문 정규직화 공약의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노동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예산 정책과 재정 지침으로 100만 공공 비정규직의 실질적 사용자 권한은 정부는 이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노동교섭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번 파업의 주력은 학교 비정규직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파업 첫날 학교 비정규직 22,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또 전국 학교 2,800여 곳에서 대체급식이나 단축 수업을 하는 등 급식의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기말고사로 급식을 하지 않은 학교도 740여 곳이었습니다. 돌봄 교실 역시 전국 학교 130여 곳에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주최 측은 사흘간 학교 6천여 곳에서 9만여 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무기계약직은 학교의 행정이 교육 정규직인 교원, 공무원 등에 비해 비교할 때마다 평균 60-70% 수준의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금요일까지 지역별로 파업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김주길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을 향한 응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불편해도 괜찮다며 식당에 응원 쪽지를 남겼습니다. 학교엔 우리 아이들의 문제일 수 있다며 지지를 부탁하는 안내문도 붙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힘내세요. 저희 걱정 말고 원하는 걸 이루세요. 초등학교 급식소 한편에 하트 모양 응원의 메시지가 붙었습니다. 집회에서 얼굴 타지 않게 선크림과 양산을 준비하라는 아이들의 조언도 있었습니다. 조리사 선생님이 안 계셔서 빵으로 점심을 먹어야 했지만 아이들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사흘 동안의 파업, 학교에서 각 가정에 보낸 통신문에도 응원의 마음이 담겼습니다. 대체 급식을 알리면서 학부모들의 지지와 배려를 부탁했습니다. 교내 현관에 붙인 안내문, 잠시 불편할 수 있지만 누군가의 권리이기에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아이들은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우리 애들의 문제다. 네. 그게 오늘 그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밥 맛있어요. 가지 마세요부터 뭐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합니다. 주로 감사합니다 얘기가 좀 많이 있죠.
파업에 나선 조리사 선생님을 위해 흔쾌히 격려금을 내놓은 교장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SNS를 이용해 실명으로 파업 지지 선언에 나섰습니다. 어떤 비정규직의 현실이나 또 그분들에게 느끼는 고마움, 또 일하시는 모습 이런 걸 또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파업으로 가장 불편을 겪을 사람은 바로 학생들. 하지만 파업을 지지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편해도 괜찮다고. YTN 지환입니다. 일본이 오늘부터 예고했던 대로 첨단 소재 3가지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시행합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우리 성장률을 낮출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반도체 소재 개발 등에 6조 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박병한 기자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시행에 대응해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정부는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개발에 6조 원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개발, 또 수입산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리 100대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기술 개발에 매년 1조 원을 집중 투자하고 일본이 수출 규제한 3개 소재는 반도체 공정에서 빛을 인식하는 감광제인 리지스트와 반도체 회로를 에칭할 때 사용되는 에칭가스, 그리고 OLED 제조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입니다. 리지스트와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대일 수입 의존도는 각각 92%, 44%, 9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우리 피해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의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반면 일부 증권사는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과점하고 있고 일본의 제재가 오히려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태가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특히 재고 소진으로 그동안 하락한 반도체 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하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고 그럴 경우 전 세계 IT 시장까지 휘청거리게 할 수 있어 일본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출 규제보다 훨씬 더 전략 품목이 많은 백색 국가 지정 제외를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보복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롱 리스트를 갖고 있다면서 이번 수출 규제 품목은 우리가 가진 리스트에서 가장 아프다고 느낄 1번에서 3번까지를 딱 집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시스템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일본이 제재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긴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우리가 가진 리스트에 1에서 3번까지를 제재 품목으로 내세운 것을 보고 일본도 세밀하게 준비했다는 걸 느꼈다고 언급하고 3개 품목 가운데 불화수소는 우리가 이미 기업에 신호를 줘서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와 관련해 여당은 정부의 강경 대응을 주문했지만 야당은 무능과 무대책을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지금은 일본과 싸워야 할 때라며 일본은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 때까지 국내 정치의 한일 관계를 이용하기 위해서 강경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일본 기업의 피해 정도까지 세심하게 파악했지만 우리 정부는 무대응과 무대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선거제도 개편 등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고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생법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단 말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계속된 국회 파행은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고 날을 세우면서도 여야가 상생의 해법을 찾아 공존의 정치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극자의 경직과 국어의 관계에서 우리 모두 벗어날 때
우리 사회는 새로운 공존의 질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추경안 처리를 거듭 촉구한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위해 매월 1일엔 자동으로 국회를 열도록 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나경원, 오신환 원내대표님께도 우리들의 임기 동안 국회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사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비례대표제 개선은 중대한 정치개혁의 길이라면서 흔들림 없이 선거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약속했습니다. 최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를 두고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야3당의 반발에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당을 향해선 더 이상 패스트트랙 무효를 주장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본회의장에선 한국당 의원들의 야유와 민주당 의원들의 박수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이 무효라는 주장을 중단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 동참하시길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속도 조절론을 내세웠습니다. 또 최근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한국당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한반도 평화를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압박했습니다. YTN 최민규입니다. 어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 이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섭니다. 지난 3월 10일 이후 두 번째로 대표연설에 나서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힘의 논리로 국회를 이끈 여당을 비판하고 진정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첫 대표연설 때 이른바 수석 대변인 발언으로 고성과 몸싸움이 빚어지는 등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엔 국정은 여야 합의로 풀어야 한다는 철학과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연설문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태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우리 군에 대한 질책을 가슴 깊이 새겨 환골탈태하는 군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안보실 관계자도 조치했다며 누구인지만 적시 안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입에서 유연한 대북 협상안의 윤곽이 흘러나왔습니다.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완전히 동결하면 인도적 지원과 관계 개선 조치에 나서겠다는 건데 북한이 받아들일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협상을 하는 동안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완전히 동결하길 원한다.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방한 뒤 귀국길 비보도를 전제로 한 말이라며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전한 내용입니다. 그 대가로 인도적 지원과 인적 대화 확대,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내밀었습니다. 악시오스는 북미 협상에서의 유연성을 시사한 발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그러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고 핵동결을 대가로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일정한 시점에 제재 완화 가능성은 열어둔 바 있습니다. I don't like sanctions being on this country. I'm looking forward, but the sanctions remain, yes. But at some point during the negotiation, things can happen. 미국은 일괄 타결이 아닌 핵동결을 우선 비핵화 입구로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핵동결을 내건 새로운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맞물립니다. 북한이 핵동결과 인도 지원 관계 개선 교환 카드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핵동결 범위 자체도 큰 쟁점입니다. 미 조야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표를 완전한 비핵화에서 동결로 옮겨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입구는 동결이더라도 비핵화 최종 단계와 로드맵 합의까지 먼 길이 남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 대화를 원하고 있음에도 미국은 점점 더 북한에 대한 적대적 행위에 필사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북한 대표부는 그러면서 북한이 제재 한도를 초과해 정제유를 거래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과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 모든 북한 해외 근로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한 지난달 29일자 서한에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올라서 전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영서와 경북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대구의 기온은 34도까지 치솟겠고요. 춘천 33도, 서울도 32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낮엔 안개가 걷히고 점차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폭염 속에 오늘 볕도 강하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기온이 오르면서 오존도 생성됩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서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처럼 폭염이 심한 날엔 온열 질환에 걸릴 수 있는데요.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물을 수시로 마셔주시는 게 좋고요.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이나 작업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무더위 쉼터 같은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주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이 닫힌 자동차나 실내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홀로 남겨두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주 폭염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주말에 서울 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으면서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부터 점차 폭염의 기세가 누그러지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모처럼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50원 삭감된 8,000원으로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시급 10,000원을 요구한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된 데 반발해 두 차례 심의에 불참했던 경영계가 대부분 복귀했습니다. 경영계는 돌아오자마자 작심한 듯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8,000원을 전격 요구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4.2% 낮은 수준입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심의에서 삭감을 요구한 건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최근 2년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산업 현장의 부작용과 현 경제 여건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굉장히 과속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브레이크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가 그걸 잘 고민을 해서 임금 인상안에 대해서 심의를 되도록.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9.8% 오른 10,000원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정상이며 경제 규모에 맞게 10,0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경제로 볼 때 정상적인 속도로 가고 있다. 오히려 더 속도를 내서 최저임금 1만 원으로 가는 것이 우리 한국 경제 규모에 맞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사가 내놓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2,000원이나 차이가 나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 공익위원안을 놓고 표대결을 벌이는데 양측 모두 만족하는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배달음식 이용과 냉방 가전제품 판매가 증가하면서 국내 온라인 쇼핑 월간 거래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의 5월 온라인 쇼핑 동향을 보면 지난 5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1조 2천억여 원으로 1년 전보다 19.8%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1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퇴근 시간 면허 취소 수준의 3배를 웃도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40대가 근처를 지나던 소방관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재민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승용차가 터널 안에서 비틀비틀 차선을 넘나들고 터널 벽도 들이받습니다. 음주운전입니다.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던 소방관들이 남항대교 위에서 오른쪽 뒷바퀴가 파손된 채 운행하던 차량을 발견하고 뒤따라간 겁니다. 수차례 이렇게 정지해라고 이제 차량 번호를 얘기하면서 경고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km 이상 차량이 계속 정지하지 않고 첨마사 터널까지 그렇게 주행을 했습니다. 소방관들은 터널 중간 지점에서 음주 차량을 겨우 멈춰 세운 뒤 운전자를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승용차를 운전한 40대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45%, 운전면허 취소 수준 0.08%를 3배나 웃도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도 아찔한 음주운전 행태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휴게소에 주차된 SUV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차량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 추정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해 부검을 의뢰하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구조대가 방파제 인근 해역을 수색합니다. 친구 2명과 수영을 하다가 실종된 고교 2학년생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해경은 고교생이 수영하다가 체력이 떨어져 실종된 것 같다며 수색 작업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5층짜리 상가 건물 1층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식당 전체와 2, 3층 일부를 태우고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특별관리 대상인 팀원들과의 마찰로 스트레스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경찰관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경기도의 지구대 팀장이던 A씨는 징계를 받아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된 팀원 2명을 관리하다 근무 태만이라는 제보로 자신이 감찰 대상에 오르고 상부에 중징계가 건의됐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하철역의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와 설치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스크린도어 관련 23건, 전체 계약 금액 64억 5천만 원 규모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8개 사업자에 과징금 3억 9,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적발업체 가운데 가담 정도가 큰 현대 엘리베이터와 GS 네오텍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된 51억여 원의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이학수 전 부회장의 지시를 전달받아 미국 로펌 에이킨건프의 거래대금 명세서를 처리했다는 삼성 임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법인에서 근무했던 임원 오모 씨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의 증인으로 나와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씨는 최모 전 경영지원 총괄 사장으로부터 이학수 실장의 지시라며 에이킨건프에서 거래대금 명세서를 받으면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삼성 미국 법인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에이킨건프에 50억여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혐의에 액수를 추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전투기와 탱크까지 동원해 사상 최대의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언론에선 재선용이라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행사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트윗을 통해 링컨 기념관에서 열리는 이번 독립기념일 행사는 정말로 크고 일생일대의 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국방부와 군 지도부가 미국 국민에게 세계 최강의 미군을 보여주는 데 신이 나 있다며 믿을 수 없을 저공 비행과 사상 최대의 불꽃놀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낸 데 이어 잇따라 독립기념일 행사 홍보에 나선 것입니다. 미국에 대한 경례로 이름 붙여진 올해 행사에는 F-22 등 전략폭격기와 F-35 스텔스 전투기, 에이브럼스 탱크 등도 동원되고 해병의장대와 육군 군악대도 참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일 1시간 동안 대중연설에 나서고 기존의 약 2배 규모에 이르는 불꽃놀이도 계획돼 있습니다. 앞서 지난 30일 한국 방문 마지막 행사로 오산기지에서 미군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도 사상 최대의 독립기념일 행사를 홍보했습니다. To the White House, I will celebrate Independence Day with a special salute to America on our National Mall, July 4th. I hope everybody can be there. It's going to be big. We're making it especially big.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과 언론에서는 내년 재선을 위한 행보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행사에 전투기와 탱크 등이 동원되거나 현직 대통령이 연설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CNN은 독립기념일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시도는 국민 통합을 위한 독립기념일 행사조차 정치화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오늘도 전국 약 2,500여 개의 학교에서 급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급식 운영 상황을 집계한 결과 파업 이틀째인 오늘은 전국 1,400여 학교 중 25%인 2,500여 학교가 급식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급식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어제 6,800여 곳에서 오늘은 7,800여 곳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8,000원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4.2% 낮은 것으로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경기 부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등을 거론하면서 삭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9.8% 오른 10,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는 노동계가 요구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10,000원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영세 뿌리기업과 소상공인 단체 대표들은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소상공인이 30%를 넘어섰는데 현재 상황이 감내할 만한 수준인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마련한 경제 제재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지정한 반도체 관련 세계 소재를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는 이전과 달리 매번 일본 정부의 심사와 승인 등을 받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를 취해왔지만 오늘부터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본 정부의 최종 허가를 받는 데는 석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15년 이상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15년이 넘은 휘발유와 경유, LPG 노후 차량을 경유 차량을 제외한 신차로 교체하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 소비세가 인하됩니다. 정부는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 프랑스 법인이 기업 윤리와 관련해서 거짓 홍보를 한 혐의로 프랑스에서 법원에 예심에 회부됐습니다. 삼성은 중국 공장에서 16세 미만 아동노동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함께 한국 베트남 공장에서 산업재해 등 근로자 건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웹사이트 등 마케팅 수단을 통해서 강제노동, 임금착취, 아동노동 등은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거짓 홍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판사들이 맡는 예심 수사는 나중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요건을 갖췄는지 미리 검토하는 독특한 절차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동해안에서 멸종 위기종인 북방 물개가 탈진한 채 구조됐습니다. 물개 목에는 비닐로 보이는 쓰레기가 감겨 있었는데 살이 깊게 팰 정도로 졸린 상태였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사장에 야생동물 한 마리가 쓰러져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북방 물개입니다. 해양동물 구조대가 다가가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더니 갑자기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목에 무언가 감겨 있습니다. 잠시 뒤 다시 육지로 나온 물개를 구조합니다. 확인해보니 목에 감긴 것은 지름 16cm의 비닐로 보이는 쓰레기였습니다. 두 군데나 졸린 목 주변은 출혈과 함께 살이 깊게 팬 상태였습니다. 쓰레기를 떼어낸 뒤에도 목에는 졸린 자국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3cm 되는 그 목 부분에 그 근육이 딱딱히 굳어 있었습니다. 살짝 만졌을 때.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건 오래됐구나. 근육이 이미 살짝 변형이 된 걸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 6개월이나 뭐 최대는 1년일 수도 있습니다. 구조된 물개는 몸 길이 110cm 정도로 암컷이면 2년생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해양동물 전문 구조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물개는 위험한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한 해 약 18만 톤. 해양 쓰레기가 환경 오염을 넘어 바다 생물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한 부부가 나라 발전을 위해서 써달라며 카이스트에 100억 원대 부동산을 기부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평가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초로의 부부가 카이스트를 찾았습니다.
대학 혁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발전기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100억 원대 부동산을 쾌척한 곽성현 한국링컨협회 이사장과 김철호 아이팩 회장 부부의 바람은 나라 발전과 인재 양성입니다. 이 대학은 좀 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과학적인 면을 많이 부각시키시는 것 같고 그래서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기부한 부동산은 경기도 분당 서울대병원 인근의 금싸라기 땅으로 전해졌습니다. 곽성현 이사장은 누구에게나 악의 없이 대하고 모두에게 베풀며 오름에 대하여는 확고하라는 미국 링컨 대통령의 정신을 토대로 2년 전 한국링컨협회를 설립했습니다. 카이스트 지식대학원 책임교수와 법률 자문역을 맡았던 김철호 회장 역시 융합 학문 개척과 글로벌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에 한몫했습니다. 카이스트는 이들 부부의 뜻을 존중해 33만 제곱미터터의 4차 산업혁명 핵심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과 연구와 기술 사업화가 융합된 그런 기업가 정신대학 캠퍼스를 만들어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대한민국의 희망의 전진기지로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카이스트 고액 기부자는 지난 2001년 정문술 회장의 300억 원을 시작으로 박병준 회장 100억 원, 유근철 박사 578억 원, 김병호 회장 350억 원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개교 50주년을 맞는 오는 2021년까지 발전기금 총 1조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특별관리 대상인 팀원들과의 마찰로 스트레스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경기도의 지구대 팀장이던 A씨는 징계를 받아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된 팀원 2명을 관리하다 근무 태만이라는 제보로 자신이 감찰 대상에 오르고 상부에 중징계가 건의됐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군이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처음 대규모 승리를 거둔 봉오동 전투가 영화로 옮겨졌습니다. 다음 달 개봉을 앞두고 열린 제작 보고회에서 독립군 역을 맡은 배우 유해진 씨는 원 없이 뛰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진짜 많이 뛰고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한 번에 이렇게 오케이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각도에서 찍고 저 각도에서 찍고 진짜 원 없이 달렸던 것 같아요. 네, 신나게. 교과서에 있었던 그런 글자가 진짜 제가 연기를 하면서 조금 더 이제 가까이 좀 깊게 들어가 보면서 정말로 진짜 이름조차 남지 않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왔구나라는 것을 더 깊게 느끼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유럽연합 EU를 이끌어갈 새 지도부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행정부 수반격인 집행위원장에는 처음으로 여성이 내정됐는데 폰데어 라이엔 독일 국방부 장관입니다. 유럽중앙은행 총재에도 여성인 라가르드 IMF 총재가 내정됐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연합 EU 정상회의가 난항을 겪은 끝에 새로운 지도부 구성안을 마련했습니다. 행정부 수반격인 EU 집행위원장 후보로는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독일 국방장관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그동안 이 자리를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후보는 이달 중 유럽의회에서 과반의 찬성을 받으면 장 클로드 융커 현 집행위원장의 뒤를 이어 오는 11월 EU 역사상 첫 여성 집행위원장에 오르게 됩니다. 취임 후에는 영국의 브렉시트, 미중 무역 갈등, 기후변화, 이민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직면합니다. 산부인과 의사 출신으로 7명의 자녀를 둔 폰데어 라이엔은 2013년 말 독일 국방장관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인선의 변수가 많았던 만큼 의회 인준은 미지수입니다. You're right. It's always a huge question mark. This is why we have parliament. I mean, to debate, to discuss, to argue, and then to decide. EU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가, 외교안보 고위 대표에는 호세프 보렐 전 스페인 외교장관이 내정됐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총재에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낙점됐는데 취임하게 되면 EU는
빅5 가운데 2자리를 여성이 맡게 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막내 구단 KT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탄탄한 마운드와 필요할 때마다 점수를 뽑아주는 타선의 조화를 앞세워 창단 후 최다 연승 기록을 7경기까지 늘렸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회를 3자 범퇴로 가볍게 막아낸 배재성이 2회 원아웃 1, 2루 위기를 맞습니다. 하지만 다음 타자 김동엽을 삼진, 최영진을 내야 땅볼로 각각 잡아내면서 가볍게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투구가 이어졌습니다. 4회에도 선두 타자에게 안타를 맞았지만 이원석을 병살타로 잡아냈고 6회에도 러프에게 땅볼을 유도하며 다시 병살타로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배재성에게 마운드를 물려받은 KT 불펜도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정성훈과 전유수, 이대은으로 이어지는 필승조가 남은 3이닝을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마운드가 삼성 타선을 완봉으로 묶는 사이 KT 타선은 3회 로하스가 2타점 적시타로 기선을 제압했고 8회에는 유한준이 솔로 홈런으로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완벽한 투타 조화를 앞세운 KT는 거침없이 7연승을 내달리며 중위권 순위 경쟁의 태풍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2위 자리마저 위태로워진 두산은 에이스 린드블럼이 구세주로 나섰습니다. 8회까지 안타 3개만 내주고 1실점으로 호투한 선발 린드블럼을 앞세워 키움을 3대1로 꺾고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4위 LG는 선발 켈리의 호투 속에 최은성이 4회 결승 2점 홈런을 터뜨린 데 힘입어 한화를 5연패 수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에 이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 그리고 최연소 체육단체장까지 각종 기록을 써온 인물 바로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입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유승민 회장을 서봉국 기자가 만났습니다. 유승민 탁구협회장이 청바지에 간편한 셔츠 차림으로 코리아 오픈 탁구 대회장에 들어섭니다. 올림픽 금메달 출신으로는 처음 협회장에 당선된 뒤 엘리트 선수는 물론 동호인과도 소통에 힘써온 지 한 달여. 만 37살 젊은 회장님답게 격식보다는 심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이 폭이 좀 넓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수들도 일단 저를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른들까지 제가 다 찾아다니면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1년 반의 짧은 임기지만 한국 탁구의 변화를 위해 미래발전 특별위원회를 신설했고 파격적인 인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파격적일 수도 있다, 신선하다 이런 느낌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대하셔도 좋을 정도로. 선수위원회, 세계탁구연맹 집행위 활동 등으로 해외 출장만 1년의 절반가량인 빡빡한 일정. 스포츠 외교 현장, IOC 회의에 대한 부담감도 털어놨습니다. 한시라도 긴장을 놓칠 수가 없고요. 다만 즐겁게는 하고 있지만 그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저도 준비를 많이 하고. 탁구 신동에 이어 만리장성을 넘은 아테네 올림픽의 영웅, IOC 위원, 그리고 최연소 국내 체육단체장까지.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차례로 실현하며 체육행정가로 거듭난 유승민의 도전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우리나라 여자 골프의 선구자인 박세리 도쿄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전설적인 선수들과 함께 오는 9월 강원도에서 샷 대결을 펼칩니다. 대회 운영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9월 21일부터 강원도 양양에서 박세리와 박성현, 소렌스탐 등이 참가하는 설혜원 레전드 매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박세리와 소렌스탐을 비롯해서 줄리 잉스터와 로레나 우초아 등 한때 세계 여자 골프계를 주름잡았던 전설적인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오늘은 폭염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 전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영서와 경북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도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춘천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물을 수시로 충분하게 마셔주시고요.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더위 쉼터 같은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창이 닫힌 자동차나 실내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홀로 남겨두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현재 군산은 50m, 여수는 500m까지 좁혀져 있는데요. 아침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 낮에는 전국이 맑겠습니다. 폭염 속에 오늘 볕도 강하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기온이 오르면서 오존 농도도 대부분 나쁨 수준까지 높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과 비슷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0.6도인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2도, 춘천 33도, 광주와 강릉도 32도까지 높아져 덥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잠시 후 8시 굿모닝 할텐 2부가 이어집니다.